언젠가 우리 형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 형은 고3인 18살이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이야.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라는 게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야. 아무래도 형이 카니발리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주라. 우리 형은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이 나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거든. 보통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형은 나랑 대화를 할 때 내 팔이나 다리를 바라봤어. 팔을 좋아하는 취향이라도 있나 싶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형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 몸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형의 여자친구인 Y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형 방에서 뛰쳐나왔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의 방을 들여다봤더니 반쯤 옷을 벗은 형이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 형에게 물어보니까 Y씨랑 키스하다가 그만 Y씨의 입술을 깨물어 버렸다고 했어. 형이 엄청 풀 죽어 있길래 일단 혼자 있게 내버려 뒀지. 그리고 Y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연결됐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도 헤어질 거야, 잡아먹혀버린다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고 덜덜 떨고 있었어. 나는 Y씨가 말한 잡아먹힌다 라는 말을 성적인 의미라고 생각했고, 나도 Y씨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했지. 그리고 사귀는 사이면 관계를 갖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Y씨에게 형과 나 셋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봤어. 그러자 Y씨가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잡아먹힐 것 같았어. 팔에서 피가 안 멈춰. 입술이 뜯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야. 사실은 나도 형의 시선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에 그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지. 아마도 살점을 물어 뜯으려고 했던 거야. 솔직히 소름 돋았어. 그래도 Y씨가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단 상처를 소독해 줄 테니까 공원 근해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지. 상처 자체는 깊지 않았어. 팔 위쪽엔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파인 것처럼 되어 있었어. 피도 배어 나오고 있었지. 문제는 입술이었어. 입술이 2배로 부어 있었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지. 입가 주변은 제대로 소독하기도 애매해서 연고를 발라줬어. Y씨가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과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입맞춤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해. 그리고 형은 계속 Y씨의 피부를 만지며 어디가 부드러운지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고 했어. 그러다가 팔을 살짝 깨물길래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살점을 뜯어낼 기세로 세게 물었다고 했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더니 형이 역시 살아있을 때가 좋겠지? 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깨물었다고 해.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화가 나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 Y씨는 귀를 틀어 막았지. 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정되어 있었어. 그리고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입술은 생각보다 꽤 단단했어. 형은 그렇게 말하면서 낄낄 웃었고 나는 그런 형의 태도에 화가 났어. 그래서 형에게 소리를 질렀지. Y씨는 그네에서 떨어질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귀를 막고 있었어. 나도 Y씨를 형의 여자친구로서 좋아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이 변태 자식아! 라고 소리쳤어. Y씨는 퉁퉁 부은 입술을 만지며 울고 있었지. 전화기 너머의 형이 조용해지자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에게 욕을 했다는 걸 깨닫고 순간 피가 차게 식어버렸어. 그러다 형이 Y씨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번엔 반대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지. 순식간에 온몸이 싸늘해져서 체온이 한 2도 정도쯤 떨어진 것 같았어. 이러다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형은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Y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날씨 점점 추워지니까 너도 돌아와, 응? 이라면서 형의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 나는 Y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형이 그냥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형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주라. 라고 말하자 Y씨는 입술을 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는 부모님한테는 과자 먹다가 깨물었다고 할게. 라고 말하더라.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형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형은 왔어? 라고 했고 나는 다녀왔어 라고 대답했어. 정말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지.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서 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과 대화했어. 그 뒤 형과 Y씨는 몇 주 만에 결별했고 Y씨는 이야기 주제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형제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런데 역시 형은 어딘가 이상한 게 분명했어. 왜냐면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 석류를 자주 먹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형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고어 이미지 게시판이었고 여전히 내 눈은 보지 않은 채 목덜미나 팔다리만 빤히 쳐다보면서 나랑 대화를 했어. 그러다가 한 번은 그라비아 아이돌의 가슴을 보면서 가슴은 말이지 부드러워서 맛있어 보이는데 지방투성이라 먹을 게 못 돼 라고 하더라고. 또 어느 날은 둘이서 TV 프로를 보며 한바탕 웃다가 내가 장난으로 나 말이야 중학생 때부터 언젠가 형한테 잡아먹힐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라고 말했더니 형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고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어. 또 다른 날엔 인육 어쩌고 진단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형한테 몇 가지의 질문들을 테스트해봤어. 사과와 다음에 올 말은 파리. 여기서 설명이 있어요.
파리라고 답을 했는데 파리에서 사가와라는 일본인이 사람을 죽인 채 인육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거. 축제하면 아니 노점이지. 틀림없다. 이 테스트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형은 카니발리즘을 하는 사람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난 언젠가 형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요즘엔 형의 검지에 검은 점 같은 흔적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 아마도 바늘로 찔러서 자기 피를 마시는 거겠지? 진짜 무서워. 형과 이야기할 때 형에게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내 얼굴이 아닌 내 피부 그 자체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형은 나를 응시하는 동안 계속 입을 우물거렸어. 100% 자신의 볼 안쪽 살을 씹고 있는 거겠지. 혀도 깨물고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근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형은 이렇게 말했어. 부모님은 말도 안 되지. 나도 카니발리즘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어. 성류는 인육과 식감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아무튼 상담할 사람도 없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 스레드로 왔어. 형의 인터넷 방문 기록을 보면 네 찬을 들락거렸기는 했지만 잡담 게시판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게다가 내가 글을 올린 이 잡담 게시판은 새 글이 워낙 빨리 올라오니까. 내게도 컴퓨터는 있지만 한밤중에 쓰고 있으면 복도 맞은편 방에 있는 형이 뭐 보고 있어? 하면서 내 방으로 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 글을 적은 거야. 이제부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같이 생각해줘. 매일 무서워서 쳐버릴 것만 같으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형이 내 방으로 오면 진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부모님한테 말해서 형을 병원이든 전문기관이든 어디론가 데려가게 해. 이대로 가면 너가 못 버틸 거야. 고등학교 중퇴하고 취직해서라도 집에서 탈출해. 잡아먹히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 우리 부모님은 엄청 엄격하신 편이야. 우리 아들들은 무조건 우리가 지킨다 같은 느낌이시거든. 그리고 특히 나는 특별 취급을 받아왔어서 통금은 저녁 6시, 아르바이트는 금지, 외박도 금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금지, 여자친구는 성인이 된 다음에 사귀라고 했어. 워낙에 오냐 잘하면서 나도 부모님에게 꽤 많이 의지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취직해서 혼자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리고 나 혼자서는 전철도 못 타. 네 지금 몇 살이냐? 형은 대학 가면 집 안 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며. 난 살아있어. 괜찮아. 나는 생일이 늦어서 지금 15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야. 참고로 YC 사건은 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일어난 거였어. 형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향이 강한 향수를 뿌려보면 어때?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해서 말이야. 아무튼 부모님은 우리들을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셨어.
하지만 중고등학생 남자 입장에선 답답하게 느껴질 만하잖아. 그래서 형과 나는 자주 불평을 했지. 그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형은 부모님을 믿지 않아. 부모님은 형에게 카니발리즘 성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고 말이야.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아, 그리고 향수? 그렇구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한 번은 내 친구로부터 너 너무 꾸밀 줄 모른다 면서 향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 그걸 뿌리고 다녔더니 부모님한테 어린 놈이 그런 걸 쓰기엔 아직 이르다 라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가끔은 뿌리고는 해. 너도 형 팔 한번 깨물어봐. 크크크. 물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려줘. 그러고 보니 형의 팔은 늘 빨갛던데. 그리고 쓰레에서 몇 명이 말하기는 했는데 얇은 옷을 입고 형 방에 가보는 정도라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참고로 난 아직 형한테 물려본 적은 없어. 그런데 형은 하루에 3끼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해.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밤에 댓글에서 추천받은 행동들을 하나씩 해보는 건 어때? 우리 형은 이상하게 육류는 전혀 먹지 않아. 생선은 먹는데 말이지. 그리고 샐러드를 자주 먹기는 하던데 딱히 맛있게 먹지도 않더라고. 댓글로 형한테 보낼 문자나 행동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나도 내 목숨이 소중해서 위험한 건 계속 거절할 것 같아. 아마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3자인 친척한테 끼어들어 달라고 해. 형은 학교에서 어떤 편이야? 형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해? 형은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도 많아. 그리고 여자친구도 여러 명 사귀어 왔어. 하지만 형 친구들한테 우리 형이 카니발리즘을 하는지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리고 부모님께 말해도 아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형은 좋은 형이니까. 그리고 형의 스펙에 대해서도 적어둘게. 형, 18살, 183cm에 68kg, 아베 히로시를 닮았어. 성격은 착하고 친구도 많지. 웃상인 편이고. 내가 어릴 때 형한테 자주 장난을 걸었는데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이어서 내 스펙도 말해볼게. 나는 15살이야. 164cm에 49kg. 낯을 가리지 않는 편이지. 어른이나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부침성 좋은 성격이야. 그래, 나는 형을 존경하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런데 의심할 만한 요소가 너무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 그래서 괴로워. 형을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싫어. 형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압도되고 만단 말이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형과 나는 사이가 좋아. 왜냐면 엄격한 집 안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기 때문이거든. 뭐 나는 이제 예전처럼 형을 대할 수 없게 됐지만 말이야. 그리고 나 지금 성장기잖아. 나는 키도 작고 우리 형제 둘 다 마른 편이기 때문에 서로 키랑 몸무게를 자주 대조해보고는 했거든. 그런데 말이지, 먼저 재보자고 말을 꺼내는 쪽은 언제나 형이었어.
마지막 한 문장만 없었으면 훈훈한 이야기인데 말이야. 부모님한테 형 이야기를 한번 해봐. 처음에는 안 믿어주시더라도 믿게 만들어야 네가 살지. 부모님한테 부딪혀봐. 다들 달아준 댓글을 보고 있자니까 확실히 나 혼자 무서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형과 나는 형제고 형은 옛날부터 다 정했어. 분명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살을 왕창 찌우고 향수를 잔뜩 뿌리고 담배까지 피워버리면 엄청 맛없어 보이지 않을까? 맛없어 보이게 만든다라. 우리 형제가 마른 건 엄마가 식단 관리를 해주신 덕분이야. 애초에 용돈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먹는 데에 쓰고 싶진 않지만 뭐 살 좀 찌워볼게. 근데 오늘 진짜 덥긴 덥다.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땀이 줄줄 나. 야, 아직 추울 때잖아. 혹시 네가 옷을 벗게 만들려고 형이 꾸민 계략 같은 거 아니냐? 부모님은 우리들을 끔찍이 아껴. 사이 좋은 형제라면서 말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인 내가 형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요 라고 말해봤자 믿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내가 병원에 끌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 도쿄 살아. 지금 겁나게 더워. 근데 지금 글 작성된 날짜는 2월 달이에요. 더울 리가 없죠. 방금 그래서 엄청난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기분 탓인가? 아니, 나는 형 때문에 겁먹고 있는 거 말곤 정상이라고 생각해. 형 컴퓨터에 방문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도 형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형도 너처럼 니찬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는 거고. 만약 형에게 진짜로 식인 성향이 있다면 아마 식인 관련 글도 보고 있을 거야. 너가 형 컴퓨터로 아무 글이나 하나 니찬에 올려서 그때 나오는 아이디를 확인하면 그 아이디로 형이 쓴 글을 전부 찾아보면 되잖아. 어때? 지금 휴대폰으로 쓰고 있어서 모두에게 답장은 못하지만 괜찮아 보이는 방법들은 제대로 메모해 두고 있는 중이야. 참고로 형은 니찬에서 글은 안 쓰고 눈팅만 하는 눈팅러 같아. 글을 올린 뒤에 뜨는 작성 완료 화면을 본 적이 없거든. 아, 미안. 형은 글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식인에 관련된 글들은 보는 것 같아. 가족한테는 형한테 잡아먹힐 것 같다 라고 말하지 말고 형 팔이 자꾸 빨갛게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한번 물어봐. 그러면 잠깐, 아직 부모님 안 주무시니까 형의 빨간 팔에 관해서 물어보고 올게. 그 방법 괜찮아 보인다. 참고로 빨리 자라는 잔소리들을 각오하고 가볼게.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문을 열었는데 형이 있었어. 난 형을 보자마자 갑자기 침착해져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고, 형이 자기 방으로 돌아간 틈에 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겼어. 너무 무서워서 난 그만 울어버렸지.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악몽을 꿨다고 말한 뒤 내 방까지 같이 와달라고 했어. 형은 이미 없었고 엄마는 아직도 애구나 하면서 웃더라고.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늦어서 미안하다. 얼른 집 나가고 싶다. 아니, 문을 열었는데 왜 형이 거기 있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미안하다. 다시 읽어보니까 글이 좀 뒤죽박죽했네. 제대로 다시 써볼게. 우선 나는 방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 형의 방은 복도를 중심으로 내 방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형은 자기 방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 진짜 엄청나게 놀랐지.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어버렸고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 그리고 그 자세로 있던 형이 이 시간에 뭐 해? 라고 물어왔어. 그런데 내가 놀랐다는 걸 들키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 형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얼른 자. 라고 했더니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앉아 있었다는 게 좀 그렇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어. 단순히 긴장의 끈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었지.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로 뛰어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엄마에게 안겼어. 엄마는 내 갑작스런 행동에 좀 놀랐지만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래? 라고 물었어. 형 이야기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악몽을 꿨다고 했더니 엄마는 웃으면서 나를 다시 방으로 데려다 줬지. 형 방 문은 잠겨져 있었어. 네 방에도 잠금 장치 있어? 있으면 잠가놔. 형한테 이 쓰레들을 들켰을지도 모르니까. 형은 왜 자기 방 앞에 앉아 있었던 걸까? 내가 이 글을 올린 뒤부터 지금까지 문이 열리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 설마 계속 문 앞에 서 있었던 건가? 너 아직도 더워? 아니, 지금은 추워. 형은 이렇게 추운데도 복도에 있었던 건가? 왜? 뭘 고민하고 있었던 건가? 뭐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춥다. 형도 네 찬 보는 거잖아. 이런 제목이면 형이 이 글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야? 이제 잘 모르겠다. 무섭다기보단 슬프네. 형은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 날 먹고 싶은데 이성이 막고 있는 건가? 형은 아무한테도 상담할 수 없겠지. 차라리 형을 위해 내가 그냥 먹이가 되는 게 나으려나? 모르겠다, 이제. 너 지금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왜 부모님은 너한텐 친구조차 집에 데려오지 못하게 하면서 형이 여자친구를 방에 데려와도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부모님은 특히나 나를 끔찍이 아끼셔. 그리고 형은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계속 기대며 살아와서 부모님이나 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부모님은 나한테 가장 엄격하면서도 과보호하시는 편이지. 형한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문자로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때? 한밤중에 복도에 앉아 있었다는 것부터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어쩌면 카니발리즘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말이야.
오케이, 꽤 진정됐다. 좋아. 아무튼 형이 좀 걱정되네. 내가 이 글을 올린 게 날짜가 바뀌기 전이니까 형은 상당히 오랫동안 복도에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집 방문은 열고 닫을 때 덜컥거리는 소리가 꽤 커서 문을 열었다면 내가 무조건 알아차렸을 거거든. 벽도 얇아서 컴퓨터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까 말이야. 형이 신경 쓰이네. 형 방으로 직접 가는 건 무서우니까 문자부터 보내볼게. 나다, 형이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내 방으로 와. 새 글 만들었다. 반성은 안 한다. 갑자기 형인 것 같은 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글쓴이가 돌아왔어요. 아, 깜짝 놀랐네. 언제 이 스레드에 댓글이 1000개까지 달린 거야. 형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왔어. 왜 복도에 앉아 있었어? 고민 있으면 말해. 흐흐. 이런 식으로 살갑게 말이지. 글에 있는 얼굴 문자는 휴대폰에서는 이모티콘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아무 짓도 안 할게. 내 방으로 와줘. 둘이서 이야기하자. 아까 게시글에서 형인 척 하던 놈이랑 지금 형인 척 하는 놈의 아이디가 똑같은데? 장난이라면 그만해라. 다시 글쓴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보다 빨리 자. 라고 형한테 답장이 왔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이제 어쩌면 좋지? 글쓴이는 본인인 걸 확인할 수 있게 작성자 인증 코드를 다시 다는 게 좋지 않아? 알았어. 일단 작성자 인증 코드를 달게. 어떤 답장을 보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방문은 지금 잠궜어. 그리고 갑자기 글쓴이가 외마디로 한마디 합니다. 아, 뭐야? 왜 그래? 아까 라고 쓴 글에는 작성자 인증 코드가 없으니까 뭔가 버튼을 실수로 눌러서 일단 라고 입력한 거 아닐까? 다시 글쓴이 돌아왔어요. 형이 자기 방으로 와달라고 해서 잠시 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 이번에는 형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와 동생이 같이 생각해낸 장난이야.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소란 피워서 미안했다. 아까부터 형인 척 하던 놈, 이전 게시글부터 계속 여기 스레드에 달라붙어 있잖아. 이전 게시글부터 형 행세를 하는 놈이 있어서 좀 무섭다. 글쓴이 말로는 형이 고어 게시판은 봐도 이 게시판은 안 본다고 했지만 말이야. 설마 아까 글쓴이가 라는 한 글자만 썼을 때 사실은 형이 찾아왔고 휴대폰을 뺏긴 거라든가 하면 어떡하지? 그 뒤부터는 형이 동생인 척 글을 쓰고 있는 거라거나 말이야. 설마 중간부터 형이 글을 쓰고 있어서 원래 글쓴이가 작성자 인증 코드를 달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증 코드가 없는 건가? 그러고 또 30분째 계속 글쓴이랑 형 누구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30분째다.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벌써 40분이 지났어. 이러다가 아침 뉴스에 사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자정을 지나서 한 40분 뒤에 글쓴이가 등장했습니다. 형, 이상한 사람 맞았어.
글쓴이, 너 글쓴이 맞지? 해부당했어. 피가 나오고 아파. 형은 이상한 사람이 맞아. 그리고 추워. 글쓴이야, 인증 코드를 달아. 너무 지금 우리도 혼란스러우니까. 유이 씨가 과장한 게 아니야. 형은 이상한 사람이 맞아.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창백하게 질려버렸어. 춥다. 유이 씨라는 건 Y 씨를 말하는 건가? 미안해. 친구 집으로 갈게. 집에는 형이 있어서. 형에게는 해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하필 그때 내 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 피가 나오는 건 둘째치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온 거야. 어깨는 괜찮아. 야, 이거 웃고 넘길 일이 아니잖아. 내가 봤던 건 형이 아니야. 그리고 난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야. 친구 집에 도착하면 꿈에서 깨어날 거야. 춥네. 미안하다. 진정할게. 형에게서 말이야. 내장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 있잖아.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형은 내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카니발리스트라는 걸 밝혔고 심지어 옛날부터 내 내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내 어깨를 눌렀어. 그리고 배에 철사 같은 무언가가 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내려다 봤더니 지방이 하얗게 보여서 놀라며 도망쳤어. 아무튼 집에는 형이 있으니까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가려고. 졸린 사람들 어그로 끌어서 미안하네. 그냥 자도 돼. 미안해. 출혈은 아직 있지만 별일 아냐. 미안하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저가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내 댓글이 1000번째라면 글쓴이 계정으로 올라온 글은 중간부터 형이 쓴 거야. 그리고 글쓴이가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형은 역시 이상해 라고 쓰기 전에 이 글이 주작이었다고 밝혔어야 했는데 크크 미안하다. 아무튼 카니발리스트인 건 나야. 새벽까지 어울려줘서 고맙다 너희들. 휴대폰으로 대충 글 하나 올리고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 퀄이 좀 허접하네. 미안하다 크크 까지였습니다. 요번 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에 반전이 꽤 소름 돋았죠? 요번에도 좀 긴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고 형이라는 존재와 카니발리즘,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 보여서 이번에 다루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통수를 쳤다는 내용이 간간히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통수를 쳤잖아요. 이런 식의 글도 재밌어 보여서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는데 재미도 느낄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기묘한 이야기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 재능사탕.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재능이 받쳐주지 않아 항상 좌절하는 청년 오타 마사카즈. 어느 날 그는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재능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메일을 보게 되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재능사탕이라는 것을 파는 사이트의 광고 메일로 아래와 같은 광고 문구와 함께 메인 상품인 재능사탕을 소개하고 있었다. 누구나 3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을 깨워보시겠습니까? 판매 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재능 사탕은 3개가 한 세트로 언뜻 봐서는 추파춥스처럼 생긴 평범한 막대 사탕 같지만 이걸 먹기만 하면 즉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각성시켜준다는 것. 마사카즈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나 싶어서 메일을 삭제하려다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지 머뭇거린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던 그는 품에서 재능 사탕 3개를 꺼냈다. 이것으로 음악적 재능이 각성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사탕을 먹는데 길을 묻는 아주머니에게 목적지까지 가는 약도를 그려준다는 것이 정신이 들고 보니 순식간에 거리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한 풍경화를 그려냈고 그 다음에는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다 만 광고판 앞에 서서 신들린 분놀림을 선보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볼링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추상화풍의 그림을 그려냈다. 첫 번째 사탕이 각성시켜준 재능은 바로 그림 재능이었던 것.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려고 찾아간 화랑에서는 재능은 뛰어나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100년은 더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다. 좌절한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각성하기를 바라며 두 번째 사탕을 먹었고 이번 사탕이 각성시켜준 재능은 다름 아닌 축구 묘기. 공원에서 수준급의 리프팅을 선보이던 중 마침 근처에서 조깅을 하던 축구팀 감독의 눈에 들어 전격 발탁되었다. 하지만 퍼포먼스만 멋지게 할 뿐 패스나 슛 같은 기초적인 축구 스킬들은 전혀 구사하지 못해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활약은커녕 거하게 삽질만 했고 패스도 슛도 할 줄 모르는 축구 선수는 필요 없다 라는 말만 듣고 쫓겨났다. 기껏 재능을 각성시켜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기소침해진 마사카즈.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사탕을 먹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사탕이 각성시킨 재능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바로 범죄의 재능이었다. 당장 첫 번째 범행으로 여자친구 마나미의 과자를 먹은 다음 개털을 올려두는 걸로 애완견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감쪽같이 속였다. 그 외에도 지나가다가 뭘 보기만 해도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온갖 범죄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낸다. 배달을 나간 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게의 돈을 털고 혐의를 직장 동료에게 뻔뻔하게 떠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은행에 현금 수송 차량이 서 있는 것과 근처에 인형탈 알바가 있는 것만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짠다. 우선 인형탈 알바를 때려 눕히고 옷을 탈취. 그리고 그걸 쓰고 풍선을 들고서 그 자리에 폭죽을 설치한다. 그리고 태연하게 현금 수송 차량 근처를 지나가다가 폭죽에 불을 붙인 뒤 풍선을 하늘로 날리면 풍선이 어느 정도 떴을 때 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찰들이 무심코 그걸 보는 순간 재빨리 눈에 스프레이를 뿌려 무력화. 운전수도 그렇게 한 다음 차를 타고 도주하는 식으로 말이다. 급기야는 여자친구인 마나미를 둔기로 때려서 죽인 뒤 청소기 코드 회수 기능과 걔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통해 저절로 창밖에서 시신이 떨어지게 만들어 살자로 꾸미고 그동안 자신은 편의점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다 라는 무서운 시나리오를 짜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범행에 쓸 밧줄 같은 도구들까지 사놓았다. 늘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빌었지만 이런 재능을 살려서 살아야 하냐며 절규하던 마사카즈. 하지만 이내 뭔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마나미에게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살겠다고 밝히는데 이윽고 어느 사건 현장, 경찰들은 건물에서 떨어진 한 여성의 시체를 조사하고 있었다. 유서도 남겼고 해서 다들 투신사자가 확실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나타난 경찰은 바로 마사카즈. 피해자도 마나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머리에 타박상이 두 곳에 나 있기에 투신살자 한 게 아니라 먼저 둔기에 맞아 죽은 다음에 떨어진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범인으로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남편은 도망치려다 잡혀서 결국 자백하게 된다. 이윽고 다른 경찰들이 감탄하고 바라보며 말하기를 그는 바로 순사로 시작해서 불과 10년 만에 경부 자리까지 오른 전설의 형사였다. 이 형사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정평이 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즉 그는 범죄의 재능을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재능으로 활용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성공하게 된 것.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해결했던지 경시청에서 받은 각종 상장이며 상패들이 거실 벽을 가득 채워서 새로 받은 상장을 더 이상 걸어둘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거기에 더해 여자친구였던 마나미와 결혼까지 한 상태. 문득 소파에 놓여있던 기타를 보고 옛날 생각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지만 여전히 음악의 재능은 따라주지 않았고 그런 그를 지켜보던 아내 마나미가 갑자기 기타를 달라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신들린 듯한 연주를 선보이는 마나미.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마사카즈가 탁자를 보니 거기엔 재능 사탕의 껍질이 놓여 있었고 그걸 본 그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까지였습니다. 이거는 훈훈하게 끝나서 재밌었던 이야기였네요. 참고로 이 이야기의 주연은 아라시의 멤버 사쿠라이 쇼가 맡았다고 했습니다. 연기 잘하는 분이니까 재밌었겠네요. 그럼 다음 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미래 동창회. 1977년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동창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 식당 입구 앞에 선 마츠이 하루카. 첫사랑이었던 이치노세를 만날 생각에 몹시 설레어한다. 갑자기 엄청난 성광이 비쳤지만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하루카는 그대로 식당에 들어간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웬 나이가 지긋한 50대 어르신들이 자신을 반겼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반 동창회의 일을 너무나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 자신의 친구들이 맞았다. 그들은 현재 30년 뒤라고 말했다. 30년 뒤라면 하루카도 늙었을 터인데 하루카는 20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자신만 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다시 룸에 들어갔을 때에는 1974년에 고등학교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다가 교실 뒷문에 빨간 불빛이 비춰서 그 문을 열자 다시 30년 뒤 동창회를 하고 있는 식당 방이 나왔다. 50대의 이치노세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동창회 사진을 찍었는데 하루카는 계속 기억이 뒤엉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친구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루카는 자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면서 여기 미래 동창회 맞지? 라고 물었을 때 친구들은 말하지 못했다. 당황한 하루카는 2007년으로 표시된 자신의 다이어리를 꺼내고서는 미래 동창회가 맞잖아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올해는 2007년이라고 말해서 하루카를 경악하게 한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다. 사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것. 그녀는 1977년에 예정된 동창회에 참석하려다가 식당 문 앞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죽었던 것이다. 하루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지만 곧 친구들이 자신을 달래기 위해 2007년 동창회 모임에 불러냈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루카는 이치노세와 영혼 약혼식을 치른 뒤 이승과 작별을 고했다. 결말부에서 한 장의 사진과 하루카가 꼈던 반지가 함께 나오는데 사진 속 친구들의 모습이 이상하다. 분명히 2007년에 생존하고 있는 50대의 지긋한 친구들과 하루카가 함께 찍은 사진임에도 그 친구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20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 스토리가 진행된 대로 하루카가 죽었고 교령회를 통해 친구들이 하루카를 불러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사실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스 폭발로 식당 안에 있던 친구들이 단체로 죽음을 맞이하고 들어가지 않은 하루카만 화를 피하고 살아남아서 하루카가 30년 뒤 죽은 친구들의 나이든 모습을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드라마적 연출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까지였습니다. 이것도 기묘한 이야기의 제일 재밌는 포인트죠. 뒤에서 반전 주기 요거에 해당되는 에피소드 재밌어 보여서 읽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 주연은 이시하라 사토미 님이 맡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후혼입니다. 어느 날 하바 히요리는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부모님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는 맞선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맞선 사진에 쓰여 있는 이름은 히요리가 아니라 죽은 언니 사유리의 것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지종을 묻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남녀를 영매사를 통해 맞선을 보게 한 뒤 두 남녀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면 에마에 둘의 이름을 적은 뒤 오카케바라는 특별한 장소에 걸어서 두 사람을 맺어주는 사후혼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언니의 맞선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사후혼은 영혼 결혼식으로 남녀의 이름을 적은 에마를 복납한다는 설정으로 보아서 야마가타현 무라야마 지역에서 전해지는 일종의 영혼 결혼 풍습인 무카사리 에마에서 소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부모와 함께 맞선 장소라는 호텔의 별채로 향하는 히요리. 그곳에는 이미 맞선 상대의 어머니와 영매사가 먼저 와 있었다. 상대로 소개된 사람은 네즈 레이지라는 남자로 생전에 바다 낚시가 취미였던 시청 복직과 공무원이었으며 레이지의 모친의 말에 따르면 비 오는 날 무리하게 바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언니와 레이지의 맞선을 지켜보면서 히요리는 어딘지 꺼름직한 느낌을 받는데 영매사의 중계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던 히요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레이지와 언니의 영혼이었다. 그때 레이지의 혼령이 히요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한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맞선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사유리의 혼령은 영매사를 통해 레이지가 자신에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고
영매사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서 인연이 닿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과한다. 돌아가려는 영매사를 따라 나온 희요리가 맞선이 실패로 끝난 이유를 묻자 영매사가 답하기를 레이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며 그 사람이 아니면 사후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레이지가 선택했다는 상대가 다름 아닌 희요리라는 것. 당연히 죽은 사람이 자신과 맺어지려 한다는 사실이 유쾌할 리가 없었던 데다가 이미 희요리에게는 결혼할 예정인 남자친구 스즈하라 키리토가 있었다. 그런데 사후혼 맞선 자리 이후로 희요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화분이 떨어진다. 또 누군가가 열차 승강장에 서 있던 그녀를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승강장에는 희요리 말곤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고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작정하고 그녀의 목숨을 노린 모양새였다. 키리토와 만난 자리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는 그에게 희요리는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며 언니의 사후 맞선 자리에 갔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을 지켜보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레이지의 혼령을 보게 된다. 불안해하는 희요리를 본 키리토는 확인해보고 오겠다며 레이지의 혼령이 있던 곳으로 갔다. 그런 그를 뒤쫓는 희요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벽에 기대 세워져 있던 목재가 쓰러지면서 두 사람을 덮치고 키리토는 희요리를 구하려다가 목재 더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 희요리는 머리 부상으로 입원한다. 병문안을 온 키리토의 어머니에게 희요리는 자신이 키리토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가 죽었다며 사과하지만 평소 그녀를 아꼈던 키리토의 어머니는 희요리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위로한다. 하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자 결국 견디다 못한 희요리는 영매사를 다시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레이지를 설득했으나 희요리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절박하게 호소하는 희요리에게서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일을 보고 경악한 영매사는 희요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옛날에 결혼을 앞두고 한 젊은 남자가 세상을 떠나자 남은 가족들이 하다못해 남자의 약혼녀와 사후혼이라도 치러주기로 했다. 원래 사후혼 에마에는 절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지만 남자의 가족들은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지나쳤던 나머지 그만 이 금기를 어기고 살아있는 약혼녀의 이름을 적고 말았다. 결국 이로 인해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약혼녀까지 사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에마가 이미 걸려버리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후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때 문이 열리면서 레이지의 모친이 검은 상복 차림에 에마를 안고 나타난다. 그녀는 레이지가 생전의 외로움을 잘 타는 아이였다며 죽어서도 혼자가 될 아들을 안타깝게 여겨 희요리를 죽여서라도 레이지와 맺어주려고 했었다. 사유리의 사후혼 맞선 이후 희요리 주변에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키리토를 죽인 것도 그녀의 소행이었던 것. 하지만 희요리가 빈번히 구살생으로 살아남자 초조해진 레이지의 모친은 할 수 없이 계속 살아있는 희요리의 이름을 에마에 적어서 강제로 사후혼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에마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레이지 모친의 광기 서린 미소를 본 영매사는 희요리에게 오카케바 알려주며 에마가 걸리면
사후운이 성립되어 저승으로 끌려가니 절대 에마를 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히요리는 지체 없이 오카케바로 달려간다. 앞선 장면에서는 영매사가 히요리에게 자신도 손을 쓸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했었지만 이땐 아직 에마가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사후오는 일단 에마가 걸리는 순간 성립되는 것이니 레이지의 모치는 이미 에마에다가 히요리의 이름을 써둔 뒤였다. 그녀가 막 오카케바에 에마를 걸기 직전 뒤따라온 히요리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저지했고 몸싸움 끝에 결국 히요리는 에마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서 부숴버리고 만다. 반으로 쪼개져 버린 에마를 본 그녀는 이런 에마로는 결혼시켜줄 수 없다면서 절규한다. 그 와중에도 이 여자는 피해자인 히요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아들인 레이지에게만 계속 울며 사과했다. 레이지의 모치는 결국 결정적인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키리토 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체포된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오카케바를 떠나려던 찰나 히요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키리토 어머니의 목소리. 히요리 씨, 나 키리토 엄마예요. 실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사후혼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키리토가 히요리 씨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형식적으로나마 히요리 씨 이름을 에마에 써서 걸었어요. 그리고 히요리의 눈앞에 걸려있는 에마에는 홀레복을 입은 남자의 그림 옆에 스즈하라 키리토, 하바 히요리 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영매사에 저승으로 끌려간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패닉에 빠져버린 그녀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히요리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로 바닥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을 맞이하러 온 키리토의 영혼을 보고 미소 지으며 서서히 죽어간다. 까지였습니다. 요 이야기도 재밌죠. 뭔가 하나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읽어보고 싶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는 저희 기담 영화 같이 봤을 때 그때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도 이 요소가 쓰이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죠. 역시 이 영혼 결혼식 이름부터 기묘한데 이걸 소재로 삼은 이야기는 역시나 더더욱 기묘하네요. 그럼 기묘한 읽기 낭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3번째 단어 읽기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개만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도 중복이 돼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에 해당이 되는 표현인데요. 레이세이부테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형은 루로 끝나는 동사여서 레이세이 무루 이렇게 읽는 것인데요. 한자의 의미부터 뜯어봅시다. 요거는 찰 랭자죠. 그리고 요거 고요할 정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니나니 부루라고 해서 뭐뭐인 채하다, 뭐뭐인 척하다.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네코카부리. 애니 보시면은 아마 이거 제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관용구가 있거든요. 네코카부리.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좀 본성을 숨기고 있다. 이거 뭔가 일본인들을 표현할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무리, 나니나니 부리. 요거는 그거의 응용 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척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연한 척 그리고 침착한 척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쓰는구만 하고 니찬만의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서 짚어보았습니다. 요거는요 토리아이스 일단 작성자 인증 코드를 달게.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 새 조자잖아요. 새를 단다? 이게 뭔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형인지 아니면 글쓴이인지를 다른 쓰레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주인공이 요거를 수용을 하겠다 했잖아요. 인증 코드를 달겠다. 근데 여기 니찬에서 인증 코드를 단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토리프오 스케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안 보이네. 이 토리프라는 단어가 니찬의 글쓴이 식별 코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줄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리프라는 단어가 토리로 줄여진 건데 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를 의미하는 한자 요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 조자가 붙어가지고 그냥 말장난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니찬 원문을 해석하고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였던 것 같네요.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라는 위화감이 들어서 그만해야 되나 했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이거다 싶은 단어가 없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주작이었다고 밝혔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주작이었다고 밝히다에 해당하는 게 요츠리 생겐입니다. 여기 리자 들어가야 되는 거 까먹었네요. 일단 요거 낚을조라는 한자죠. 그리고 여기에 리가 붙음으로써 보통 이거는 낚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이 됩니다. 요 한자는 베풀 선자 그리고 말씀 언자가 붙는데 얘네 둘은 보통 같이 가겠죠? 선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낚시 플러스 선원이니까 요거를 주작이었다고 선언하다,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밝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니찬에서만 쓰이는 그런 은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제가 이 단어를 타 유튜브 채널 중에 양쌤 일본어라는 분, 이 선생님이 한자 공부 진짜 야무지게 시켜주시거든요. 저도 이걸로 독학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아예 이거를 예시로 들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일본 미디어 어딘가에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애니에서는 쓰였으려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이건 니찬에서만 쓰이는 은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언젠가는 미디어나 일상생활 회화 등등 어느 면에서는 접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단어 읽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 VVZGF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 샘물의 하루 하이장그 사로비 620523K4N 다르다르하이 동물리에 에스더 2221 제호 우주정보크 수 112 엑시노스 2800 Have a happy day 짱988 DWG-MKB HJJ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미타코 미티니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하리보 클럽 러브 고복구 임정환 소녀미 바키 1717 옹군이 에이바벨 9012 일산 꿀주먹 1 에이프릴 24800 크리스천 킴 모헤무 AP월드 1994 랩주 와규 등심 이나 새 9999 토사구팽 너 대교대
お送りしました。